네, 이번 코너는 마켓 플러스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핵심을 찾아낸다면 투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플러스가 되는 안목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마켓 플러스. 오늘은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석진 대표께서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좀 관심이 있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 네. 암호화폐가 뭐 디지털 골드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요즘에 네네. 오늘도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는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게 금을 뭐 아니면 일반 커런시, 일반 화폐를 네.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암호화폐도 디지털 골드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정치랑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암호화폐도 그 리스트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조차도 쉽게 얘기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백만 명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측면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암호화폐도 이런 발전 단계가 있다고 보면은 벤처 기업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처 기업의 이제 사업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사랑을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 암호화폐의 발전 과정에서 벤처 기업들 10개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듯이 암호화폐도 자연스럽게 뭐 적게는 지금 있는 암호화폐 중에 한 90%, 많게는 99%까지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중국발 채굴 금지 뉴스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많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금 같은 경우는 채굴 규제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호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채굴 규제 뉴스가 악재로 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가 금의 어떤 그 위치에 다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는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반면에 금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금의 위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이렇게 빨리 통합되고 이러면 과정을 통해서 하나 또는 몇 개의 암호화폐로 나타나야지만 실제로 금이 갖고 있는 뭐 최후의 기축통화라든지 아니면 가치 저장 수단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는 그 시장 통합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많은 회사가 뭐 소위 말해서 파산을 했고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통합이 되니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100개 암호화폐가 있으면 적어도 대여섯 개로 통합이 돼야지 그렇죠. 이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네. 지금 금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금이 지금 한 달 동안 8% 정도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워낙에 또 한 6개월 안 올랐으니까 네. 조금 반등을 하는 국면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이 대표적으로 오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달러 약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들어서 금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봐요. 글로벌 불확실성인데 이게 어떤 불확실성이냐? 단연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물 자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금값이 추가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 온 것이냐 이런 전망을 해보려면은 결국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크게 나눠보면은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미국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3%대 한 초반 중반 정도까지 이때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 이상으로 지속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이 인플레이션, 소위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금액에는 호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개입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여전히 좋은 인플레이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바뀐다고 하면은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되면서 금값의 상승 동력이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원자재 시장을 보면 아직도 뭐 슬금슬금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뭐 음식료 또 관련된 것들은 또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의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조금 늦게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네. 들어서 포스코를 꼭대기에 잡으셨다든지. 네. 그래서 이 철강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발 어떤 규제 때문에 철광석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 중국이 네. 소위 원자재 시장에 뛰어들었죠. 시장에 이런 영향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은 중국이 살짝 뒷걸음질 쳐서 원자재가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뭐 국무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자국 경제에 이제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란 나라가 원자재하고 좀 민감하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좀 더 중요한 나라인데요. 생산자 물가가 뭡니까?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하고 글로벌 이 산업금속 지수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요,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즉, 이 산업금속, 원자재 산업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른 이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산업금속 지수가 오르고 지난 4월 달에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6.8%까지 오르는 상황? 이건 앞으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에 성장률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고요.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실제 실물 경제로 오기 시작하면은 가공 단계, 재련 단계, 소비 단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증가해요. 사실 이 실수요에 더해서 가수요, 특이 수요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가공품들에 대해서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정부 당국의 고민이 커지는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이나 한국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암호화폐 규제하는 중국의 어떤 영향력과 달리 이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이 이런 국내 규제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은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이 원자재 실수요와 투기 수요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요. 경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경기가 뜨거워지면 원자재 시장은 후행해서 과열되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 이슈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하.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2시간 전에 중국에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네네. 예, 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숫자를 또렷이 기억은 못 하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더 나왔고요. 더 네. 높게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우리 지금 이석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다음에 중국의 규제는 또 지속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득 좀 해주십시오. 예. 글쎄 뭐 설득이라는 측면보다는 네. 원자재 시장은 네. 기본적으로 중국은 수입하는 입장인 거고 네네. 수출하는 국가라고 한다면은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뭐 공급 증가를 끌어올려서라도 원자재 가격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국은 대부분의 원자재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의 수입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이 뭐 구두로 원자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마치 미국이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는 어떤 금리 정책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잠재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러면 슈퍼사이클이라면 지금이 네. 뭐 HMM이 10배 갔으니까 슈퍼사이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더 지속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지속된다기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네. 슈퍼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네. 과거에 신흥국이 고성장을 주도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뭐 지원이나 또는 개입 없이 순수한 실수요만으로도 갔던 시장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 정책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경기 부양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 증가에 더해서 투기 수요까지 합쳐진 이런 사이클. 그래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 국면보다는 약간 좀 투기 수요와 실수요가 섞여 있는 그런 정도의 경기 과열 국면에서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이슈가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대표 주자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하반기까지 진행된다고 봐야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해외 투자 연구소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